여러분, AI 열풍이 불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엔비디아죠. GPU가 AI 시대의 엔진이라는 건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독점 시대가 저물고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숫자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6, 70배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이미 성장주의 범주를 넘어선 프리미엄 만렙 상태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평균 PER이 15에서 20배라는 걸 감안하면 엔비디아는 이미 3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3년마다 실적을 2배씩 만들어야 이 가격이 정당화된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칩 경쟁에서 AMD, 인텔이 뒤쫓고 있고 구글, 아마존, 메타가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 자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AI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막히면 전체 시스템은 멈춥니다. 바로 그 병목에 10배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철도 붐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누가 가장 큰 돈을 벌었을까요? 철도를 깐 회사? 아니요. 철도가 지나는 땅을 미리 알고 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치열한 경쟁 때문에 마진이 얇았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지나는 땅은 철도가 생기자마자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왜냐고요? 철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광산도 공장도 쓸모가 없으니까요. 엔비디아는 철도를 깐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철도가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연료와 시설을 가진 쪽이 승부가 됩니다.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돌리려면 트랜스포머가 필요합니다. 머스크의 한마디는 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작년의 병목이 칩이었다면 다음 병목은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기는 충분해도 그 전기를 AI 서버가 먹을 수 있게 바꿔주는 관문이 없다면 AI는 단 한 줄의 문장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화려한 칩에 한눈 팔 때 조용히 몸값을 올리고 있는 AI 시대의 3대 병목, 전력, 변압기, 그리고 냉각 시스템. 왜 가장 첨단의 기술이 가장 구식인 중공업 장비에 막혀버렸는지, 그리고 왜 이 구식 장비들이 100년 만에 돌아온 역대급 사이클의 주인공인지 그 구조를 오늘 낱낱이 해체해드립니다. 전력 이야기는 다들 어느 정도 이해해요.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미친 듯이 먹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전기는 있다, 없다가 끝이 아닙니다. 전력을 서버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관문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변압기입니다. 이 말은 병목의 이동을 선언하는 겁니다. 작년의 병목이 칩이었다면 다음 병목은 변압기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 GPU를 더 확보하는 경쟁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먹이는 경쟁으로 전쟁터가 이동한다는 겁니다. 왜 변압기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AI 칩은 정말 예민합니다. 칩은 아주 낮은 전압의 직류를 먹는데 대신 전류는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 문 앞까지 오는 전기는 초고압입니다. 거친 원재료 같은 전기죠. 이걸 서버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변압기는 단순히 전압을 낮춘다가 아니라 전기를 안정적으로 정밀하게 끊김없이 바꿔주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전기는 있어도 연결이 안 됩니다. 전기가 충분해도 서버를 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는 전력 부족이 아니라 전력 사용 불가능을 만들어내는 병목입니다. 여기서 투자의 핵심이 보입니다. 돈이 되는 건 모두가 아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병목입니다. 왜 변압기가 과소평가되었을까요? 첫째, 하이테크에 가려진 올드머니의 반전입니다. 투자자들은 AI라고 하면 반도체 칩, 언어 모델, 첨단 소프트웨어를 떠올립니다. 눈이 화려한 곳으로만 쏠리죠. 반면 변압기는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중공업입니다. 크고 무겁고 투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 구식 장비가 최첨단 AI의 발목을 잡겠어? 이 편견 때문에 시장은 이 섹터를 성장주가 아니라 지루한 전통 가치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나요? 가장 첨단의 기술이 가장 구식의 병목에 막혀버린 겁니다. 둘째, 전력과 전력 변환의 혼동입니다.
언론은 전기가 부족하다고 외칩니다. 발전소를 더 짓자, 원자력을 늘리자, 이런 거대 담론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간과된 지점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변환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거친 초고압 전기를 예민한 AI 칩이 먹을 수 있는 정밀한 전기로 바꾸는 관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죠. 전기는 국가가 만들지만 그 전기를 변환해주는 고품질 변압기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힙니다. 이 관문의 희소성을 시장이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셋째, 속도의 차이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칩 회사는 수주가 늘면 생산량을 비교적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압기는 다릅니다. 거대한 공장을 새로 짓고 숙련된 용접공을 확보하고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하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수요는 AI 속도로 폭발하는데 공급은 중공업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속도의 꺾임이 만들어낼 가격 상승을 시장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쩌라고 하실 수 있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미국 에너지부, 즉 DOE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전력 변압기의 납기는 과거 3, 40주에서 현재 100에서 150주로 늘어났습니다. 간단히 말해 예전엔 9개월이면 됐던 게 이제는 2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전자기술자협회는 2027년까지 전 세계 대형 변압기 수요가 현재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공급 능력은 연평균 5%씩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수요는 40% 뛰는데 공급은 5%만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형 변압기 가격은 평균 3, 40% 상승했습니다. 일부 사이즈는 60% 이상 오르기도 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시기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인터넷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통신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광케이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1997년에서 2000년 사이 광케이블 공급업체들 코닝, 루슨트 등의 주가는 평균 5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물론 버블이 터지면서 다시 떨어졌지만 병목이 심각했던 그 3년 동안은 공급자 천국이었습니다. 지금 변압기 시장은 그때 광케이블 시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변압기가 왜 이렇게 공급이 느릴까요? 단순히 공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전력망의 노후화 심각합니다. 미국 에너지부, 즉 도이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변압기의 70%가 설치된 지 25년 이상 되었습니다. 교체 주기가 25, 30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은 전면 교체가 시급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프라법을 통해 전력망 확충에 약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2023년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합치면 미국 정부가 전력망에 쏟아부르는 예산은 200억 달러, 약 27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전력망을 뜯어고치는 변압기, 송전탑, 케이블로 갑니다. 둘째,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마진을 뚫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압기 제작의 핵심 원자재, 구리와 전기 강판입니다. 먼저 구리 가격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런던 금속거래소 구리 가격은 톤당 약 6,000달러였습니다. 2024년 1월 9,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4년 사이 50% 올랐습니다. 변압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전기 강판입니다. 일종의 특수 철판이죠. 그런데 이 재료값이 3년 만에 50%나 폭발했습니다. 톤당 1,200달러 하던 게 1,800달러가 된 거죠. 보통 기업 같으면 원가가 너무 올라서 망했다고 울상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변압기 회사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왜일까요? 이걸 아주 쉽게 명품 식당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재료비가 6,000원 들 때 요리를 10,000원에 팔았습니다. 내 주머니엔 4,000원이 남았죠? 지금은 재료비가 확 올라서 9,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손해일까요? 아니요. 요리 가격을 14,000원으로 올려버립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재료비는 3,000원 올랐는데 판매가는 4,000원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주머니엔 예전보다 1,000원 더 많은 5,000원이 남게 된 겁니다. 마진율은 원래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40%에서 35%로 조금 낮아지는 게 대수일까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어났는데 말이죠. 게다가 지금은 이 요리를 먹으려는 손님들이 줄을 수백 미터 서 있습니다. 남는 돈은 더 커졌는데 파는 개수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배짱 영업이 가능하냐고요? 가격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변압기는 없으면 사업 접어야 하는 필수제입니다. 비싸다고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구할 수도 없죠. 원가가 얼마가 오르든 부르는 게 값인 시장. 이게 바로 병목 기업들이 돈을 버는 무서운 방식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 전기 강판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걸까요? 바로 방향성 전기 강판입니다. 변압기의 핵심 부품인 철심에 들어가는 특수 강판인데 이게 워낙 만들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전기 강판 생산 능력의 70% 이상을 일본 제철, 한국 포스코, 중국 바오산 강철 이 세 개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강판으로 변압기 철심을 만드는 권성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10개 남짓합니다. 문제는 AI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는 기존 변압기보다 훨씬 더 고품질의 전기 강판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효율은 0.1%만 올라가도 연간 전기요금 수억 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 빅테크들은 최고급 전기 강판을 쓴 변압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급 전기 강판 생산 능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포스코의 2024년 실적 발표에 따르면 전기 강판 수주 잔고는 3년치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2027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병목입니다. 변압기 공장을 늘려도 철심을 만들 전기 강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기 강판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의 손에 꽂힙니다. 이제 두 번째 병목, 냉각으로 넘어가 봅시다. 많은 분들이 냉각을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장치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AI 시대 냉각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냉각은 가동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스토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름에 에어컨 안 틀면 느끼죠? 방이 30도만 넘어가도 머리가 둔해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사람도 그런데 AI 서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 H백 하나가 최대 700와트의 열을 냅니다. 간단히 말해 전자레인지 7대를 풀로 돌리는 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서버 천대로 클러스터링 하면 700kW입니다. 0.7메가와트죠. 이 열을 어디로 보낼까요? 기존 방식은 선풍기 돌리는 겁니다. 공냉식 에어쿨링이라고 하죠. 문제는 AI가 만드는 열이 선풍기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액침 냉각, 즉 이머전 쿨링입니다. 서버를 특수 냉각액에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이죠.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PUE, 전력 사용 효율입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낸 전기세 중 실제로 일을 하는 서버가 쓴 전기가 얼마냐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전체 전력, 즉 서버 전력 더하기 냉각 전력을 서버 전력으로 나누는 거죠. PUE가 1이라면 우리가 투입한 전기를 100% 서버가 다 쓴다는 뜻입니다. 냉각에 들어가는 전기가 0인 이론상 완벽한 상태죠. PUE가 1.5라면 전기의 3분의 2는 서버가 쓰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서버를 식히는 냉각 비용으로 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다수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공랭식 PUE는 보통 1.4에서 1.6 사이입니다. 즉, 전체 전기의 30, 40%를 열을 식히는 데만 써야 합니다. 하지만 차세대 기술인 액침 냉각은 어떨까요? PUE가 1.1에서 1.2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냉각에 낭비되는 전기를 10, 20%대로 확 줄인 겁니다. 21억 원의 격차가 만드는 돈의 흐름. 이게 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지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간 전기 요금으로 100억 원을 쓰는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공랭식 센터는 서버 작동에 66억 원을 쓰고 냉각비로 34억 원이 나갑니다. 액침 냉각 센터는 서버 작동에 87억 원을 쓰고 냉각비는 1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똑같은 100억 원을 냈는데
냉각 방식 하나 바꿨다고 앉은 자리에서 21억 원을 아낀 겁니다. 21억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최고급 AI 서버를 수십 대 더 사서 남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액침 냉각 결코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수 냉각의 값도 비싸고 열 교환기에 전용 탱크까지 새로 맞춰야 하죠. 초기 투자비만 따져도 기존 공랭식보다 3배에서 5배는 더 깨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전기료를 매년 21억 원, 약 30%씩 아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단 2년이면 그 비싼 초기 투자비를 다 뽑고도 남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지으면 보통 10년 이상 돌아가죠? 그럼 나머지 8년은 매년 21억 원씩 그대로 수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싶지만 결국 안 갈아타면 손해인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왜 투자 이슈인가요? AI는 전기를 먹는 순간 그 에너지가 대부분 열로 변합니다. 서버가 돌아가면 열이 나오고 열이 나오면 그 열을 밖으로 빼야 합니다. 여기서 냉각이 약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버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성능을 낮춥니다. 흔히 말하는 성능 제한이 걸리죠. 그러면 같은 전기를 더 쓰면서도 실제 연산 성과는 떨어집니다. 전기요금은 늘고 효율은 나빠지고 장애 위험은 커집니다. 한마디로 돌아가긴 하는데 돈이 새는 상태가 됩니다. 냉각은 그래서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수익 방어선이에요. 여기서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액침 냉각에 쓰이는 열 교환기와 냉각액입니다. 고성능 열 교환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5개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열 교환기에 들어가는 특수 티타늄 합금, 고순도 구리 같은 원자재의 가격은 2023년부터 40% 이상 올랐습니다. 냉각 시스템 전체의 BOM, 즉 원가 구조에서 열 교환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열 교환기 납기가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빅테크들이 액침 냉각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핵심 부품이 공급 부족인 겁니다. 여기서 물리학이 투자를 지배합니다. PUL을 0.1만 줄여도 전기료 10억이면 1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경영자 입장에서 선택은 뻔하죠. 액침 냉각 시스템이 비싸도 전기료 아끼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액침 냉각의 핵심인 열 교환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5개 미만이라면 그게 바로 투자의 병목이 되는 겁니다. 제가 100년 만에 인프라 대교체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과장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전력망의 평균 연령은 28년입니다. 전체 변압기의 40%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교체 주기가 25, 30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은 대규모 교체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본 패턴인가요? 2차 산업혁명 때도 똑같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전력망 확충 붐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력 관련 주식들은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평균 300에서 500% 상승했습니다. 1896년 상장한 GE는 인류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깔던 14년 동안 주가가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130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AI라는 거대한 지능을 가동하기 위해 그때보다 더 처절하게 전력망을 뿌리째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했던 말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중국 전력 공급이 미국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중국 전기 많이 만들겠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AI 패권이 소프트웨어 싸움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 싸움이라는 선언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과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및 송전망 투자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미국의 투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약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 규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에도 약 200억 달러, 즉 27조 원을 추가로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를 모두 합치면 미국은 총 320억 달러,
우리 돈 약 43조 원이라는 거대 자본을 미래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중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규모는 약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00조 원에 달합니다. 송전망 확충 분야 역시 900억 달러, 약 122조 원을 기록하며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에너지 인프라에 쏟아부은 총합계는 2,4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3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은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 미국보다 무려 7.5배나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중국은 AI가 미국보다 더 절실하니까요. 중국은 2025년까지 세계 AI 리더가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칩은 제재 때문에 자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요? 인프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칩은 기술 수준이 좀 떨어져도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하고 더 빨리 보내고 더 효율적으로 시키는 쪽이 AI를 더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전력망에 미국보다 7.5배를 쏟아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패권 전쟁을 보세요. 19세기는 석탄을 장악한 영국이, 20세기는 석유를 장악한 미국이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21세기는 전력을 장악한 국가가 패권국이 되는 겁니다. AI는 결국 전기를 먹고 큽니다. 전기를 더 많이 만들고 더 빨리 보내고 더 효율적으로 쓰는 쪽이 AI 패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AI 패권은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나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전력을 장악하고 있느냐가 됩니다. 이게 머스크가 왜 중국 전력망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중국 전력 공급이 미국보다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병목 3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선명해집니다. 엔비디아는 엔진입니다. 전력은 연료입니다. 변압기는 연료를 엔진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관문입니다. 냉각은 엔진이 계속 성능을 내게 해주는 수익 방어선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못 갑니다. 연료가 있어도 관문이 막히면 못 들어갑니다. 관문을 통과해도 열을 못 빼면 성능이 죽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핵심은 칩이 얼마나 비싸냐가 아니라 이 3대 병목을 누가 먼저 뚫느냐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병목인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수익률 10배는 과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모두가 아는 정답입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긴 공룡이 10배가 되려면 전 세계 자본의 절반을 흡수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병목 3종인 전력, 변압기, 냉각은 다릅니다. 이들의 시총은 엔비디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시장 TAM은 전 세계 전력망을 싹 뜯어 고쳐야 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시장이죠. 엔진인 GPU는 이미 최고급인데 그 엔진을 돌릴 도로 즉 전력과 연료인 에너지, 그리고 열을 식힐 냉각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진짜 폭발적인 기회는 이미 비싼 엔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많은 기업 중 뭘 봐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 제가 주방에서 재료를 고르듯 사용하는 세 가지 구조적 기준을 공개합니다. 종목 이름보다 이 논리를 가져가세요. 첫째, 대기표가 얼마나 긴가? 수주잔고를 보세요. 지금 주문해도 2027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수주잔고가 꺾이지 않고 우상향한다면 그건 이미 몇 년치 매출이 확정된 예약 꽉 찬 맛집입니다. 이런 기업은 실적 우려에서 자유롭기에 주가가 가볍게 움직입니다. 둘째, 누구의 옆집에 살고 있는가? 엔비디아, MS, 아마존 같은 큰손들이 직접 선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며 낙점한 변압기, 선택한 냉각 시스템이라면 기술력은 이미 미슐랭 가이드급 검증이 끝난 셈입니다. 셋째, 미국이라는 주방에 땅을 샀는가? 지금 인프라 전쟁의 본토는 미국입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고 메이드 인 USA 마크를 달 수 있는 기업은 관세 장벽을 넘는 건 물론 미국의 국가적 보조금까지 싹쓸이하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했다면 언제 사냐보다 언제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인프라 대교체 사이클이 식어가는 신호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신호는 빅테크의 지갑이 닫힐 때, 구글, 메타 같은 형님들이 설비 투자, 즉 케이펙스를 줄이거나 컨퍼런스 콜에서 AI 효율화를 언급하며 투자를 주춤한다면 하차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희소성이 사라질 때입니다. 지금 주문하면 내일 바로 와요 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요리는 완성된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고 납기가 짧아지면 병목은 해결된 것이고 프리미엄은 사라집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사라고 등 떠미는 영상이 아닙니다. AI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구조적 병목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지도입니다. 좋은 산업이 반드시 좋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에 이미 반영됐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표준을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보는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돈이 되는 구조로 엮어내는 건 오직 안목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지도가 여러분의 계좌에 10배의 기회로 연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단순한 급등주 정보가 아니라 시장의 거대한 맥락을 짚어내는 통찰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